정책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오늘 후보님들, 선대위,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안으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님 및 선대위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참석하시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구도심과 산업단지 이노베이션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4월 10일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발전과 승조보를 가져다 주실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윤재용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상현 인천시장 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준현 인천시장 총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010년도 연평공표국 당시 한 달간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지역 찜질방 인스파월드를 운영하신 우리 시대의 동료 시민 박문규 인천시장 공동선대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인천 발전의 인재상실인 인하대 전 총장이신 최순자 인천시장 공동선대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률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서정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도현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석준 종합상실 부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동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양철 공보단 대변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 회의장으로 유일호 민생경제특위위원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의 승정보를 알려드릴 인천 후보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심재돈 인천 동구 미추홀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승현 인천 연수구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은 인천 연수구 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동규 인천 남동구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경 인천 남동구 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재홍 인천 북평구 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웅 인천 북평구 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원식 인천 계양구 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수 인천 서구 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진 인천 서구 을 후보님 아직 지금 오시는 중이시고요. 이어서 이행숙 인천 서구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소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 모이신 인천 후보님들과 인천의 선대본부 간부님들 모두 의기가 보입니다. 결기가 보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후회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겁니다. 인천발 KTX와 GTX-B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과 서울의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혁명을 통해서 교통의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행정정치 수도의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등 현재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정책들,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 더 조심하자는 말씀 저희가 드립니다. 이렇게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재혼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콩쥐팥쥐 때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절대 그런 비슷한 말이라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선거를 통해서 해외에 계신 국민께도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멀리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투표 시작일인 오늘 대한민국 공식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인천,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을 찾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2년에 우리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는 지금 자랑스러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사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동포들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할 때, 민주화를 할 때 모두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을 모아주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전선에서 활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동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6월 재외동포의 전담 기관인 재외동포청을 바로 이곳 인천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포들께서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했던 민원 서비스의 이용 편리와 여권 등을 이용한 온라인 본인 인증 제도 추진 등 동포청이 추진한 인천에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동포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찾아오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나마 고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우를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참정권이라든가 주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나라에 소속된 나라가 우리 재외동포, 우리 외국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서 그 이상의 권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손을 모으며 쉐쉐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국장급 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려고 거기서 15분 훈계를 듣고 오고 밥을 얻어먹고 이 의원들 1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밥을 얻어먹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 식의 외교 정책으로는 그리고 그런 식의 외교 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영주권자에 대한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것,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는 정말 강대국에게 쉐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외국에 계시는, 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고 사시는 재외동포들을 실망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주권적 영역에서의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쉐쉐 민주당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이 있는 바로 이곳 인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재호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2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2분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일당백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천에 여당 국회의원이 더 많아진다면 그만큼 인천의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 외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인천의 숙제입니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해 강화옹진을 기업발전 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중첩 규제로부터 해방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유치에 힘을 얻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인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가고 병원선 건조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천은 300만 인천 시민을 넘어 700만 해외 동포를 품은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도 인천에 설치되었습니다.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 중인 인천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서해의 바닷길까지 감안하면 인천이 글로벌 인류 도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외동포 정책, 외교 정책, 교통 정책,
주거 정책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인천에 꼭 필요합니다.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화를 이끄는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청년층이 거세게 분노했고 그 분노에 국민 다수가 합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진 모습을 보며 청년 세대는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은 바닥입니다. 20대가 조국혁신당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당이라고 보는 정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탄핵을 걸고 있습니다. 정의가 거꾸로 선 이런 주장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의 강을 다시 만들어낸 책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기형적인 정치를 가능케 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비리 세력이 방탄연대를 구축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사회에 팽배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범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떳떳이 여기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의 연루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위선의 정치가 민생의 정치를 몰아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치 도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청년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정치에 등을 돌리고 희망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의 염치를 회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를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천안함 피격 1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용사와 한주호 준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도 어제 추모 행사 직후 천안함 망은 오적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이 거명한 망은 오적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그중 유감스럽게도 그중 2명이나 인천에서 출마하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며 저지른 군사 도발 행위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북한의 불법 군사 기습에 희생되었는데도 망언을 하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자 교원형식으로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 역시 대한민국의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어떤 망언을 해도 친명이면 무조건 패스되는 친명행제 공천에 또 한 번 아연 실색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데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욕보이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고 더구나 그 공동체의 대표자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망언 오적 민주당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천안함 14주기를 맞아 사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87년 이후에 역대 정부가 여소야대로 출발한 경우가 박근혜 정부를 빼고는 모두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에 임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때마다 균형의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정권 심판은 정권 임기가 다해서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를 가지고 100%를 그때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지혜로운 균형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우선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로남불, 남을 헐뜯고 공격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급조된 말로만의 거짓말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든 평소 때든 진심으로 어려운 곳, 쓴소리,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곳들을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고 남이 뭐라 그러든 자기 할 일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삶을 진정 열심으로 돌본다면 저는 지금 관망하고 경합 속에 치러지고 있는 많은 선거구에서 결국 국민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시급한 정책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원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기후 동행 카드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으로서 무제한 교통 정액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석 달 전까지 했던 입장에서 제가 그 내역들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당에서 앞장서서 정부 및 지자체와 조율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도권의 모든 시민들과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청년층에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히 세계적인 고금리 또 세계적이고 일시적인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고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그 정액권의 비용 일부를 추가 할인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상대책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혜택이 일시적으로 25만 원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지며 물가 인상 부담이 없고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7억 톤이 넘는 탄소를 줄여야 하는
천문학적인 국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몇십만 원씩 공중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무차별한 물가 인상 요인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때문에 정부가 무엇이라도 도와주기를 목탁에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그냥 들이키고 표를 헌납할 그런 국민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도권 원패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국가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빈부의 재배분에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서민이고 또 경제적인 상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이런 정책이야말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에게 형평성과 우리 거시경제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민의 힘다운 정책 방향이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원패스를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고요. 우리 정부랑도 기본적인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속도 있게 추진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법을 제시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선물 꾸러미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동 말씀하셨지만 감사합니다. 25만 원씩 무차별 살포하겠다는 정책은 우리 며칠 전 선거대책위원회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다 이거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정책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거에 받아서 또 그까지 13조 원쯤 써가지고 물가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고물가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계신데 거기에 단 0.1%라도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국민적으로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한쪽으로 소비가 늘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했는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측이 있고 더더군다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 수단은 크게 잘 아시겠지만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이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왜? 워낙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채 규모가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없습니다. 통화신용정책 하나 가지고 버텨야 되는 이런 것을 초래한 쪽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당이 자꾸 경제 폭망하고 있다, 폭망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그 당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이 경제 폭망 불러온 분들이 경제 폭망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에 결정적인 그 문제점을 야기하신 분들이 그 누굽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그 우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님이나 또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정말 실행 가능한 우리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회특구라든가 원패스라든가 이런 될 수 있는 정책을 저희 당은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상현 인천 총괄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총선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만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 꺾기를 하고 심지어 발목 잡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승리는 그래서 이겨야만 반드시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총선의 승리는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인천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전국 민심의 바로 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인천에서의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당시 전국 득표율이 51.6%.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겨야만 수도권에서 이기고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 인천에서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후보들 죽도록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민당의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의혹, 탈세 의혹이 가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입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에 500여 건의 수입 내역을 벼락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변협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버꾸라지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용우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자신처럼 사법 리스크가 큰 인물들을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와 또 자기의 유죄 선고에 총선 출마로 응수하고 범죄자들을 끌어모으는 조국 전 장관의 공통점은 국회를 한마디로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범죄자들의 소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배준영 인천 총괄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인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신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대위 여러분 환영하고요. 언론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글로벌 인류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든든합니다. 야당은 구호에 그치지만은 국민의힘은 현실을 바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모두의 뜻을 모아서 길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만든 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실패, 아니 붕괴를 바란 듯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사사건건 막아섰습니다.
정말 처절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는 4월 10일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만회할 기회는 남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에 질 때는 1.3% 차이로 지고 이길 때는 2.6% 차이로 이겼습니다. 선거는 그렇습니다. 우린 절실해야 됩니다. 시민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기 위한 그 절실함, 시민을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절실함, 그리고 우리의 공약을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실함, 그 절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지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대패했지만 우린 이후 선거에서 대통령을, 인천시장을 10개 기초단체장 중 8개를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 의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해내야 될 인천시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대통령,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회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힘을 보탠다고 그러면은 인천의 미래는 분명히 밝아질 것입니다. 인천의 의석은 12개 중 6개, 아니 9개까지 저희가 가져왔었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이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률 중앙선대위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남을 헐뜯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이 남 공격하라고 데려왔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벼운 농담을 하자면 김정은 탈북하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언제 그런 적절성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식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께서 재산이 과거 5년 동안 50억이 증가했는데 그간 5년 동안 세금을 1,800만 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후보님들과 기자님들에게 중고차 많이 사고 팔고 하셨을 겁니다. 다들 뭐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중고차 팔고서 세금 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죠. 네. 좀 더 이해되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의선 회장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비유입니다. 정의선 회장님의 비자금이 발견되었어요. 그랬더니 정의선 회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동차는 세금 안 내요. 자동차 사고 판다고 세금 안 냅니다. 이 말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좀 김정은 탈북하는 소리하고 좀 비슷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상식 후보가 50억이 재산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미술품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이 되는 것 같죠? 네.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는 세금 안 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보도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번 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도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는 갤러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TV 화면에도 있거든요. 배우자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모 씨. 갤러리 이름 모모 갤러리 단장으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갤러리가 그림을 사고 팔면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사고 팔고 하면은 세금을 안 내지만 현대자동차가 차 팔면 세금 내야죠. 갤러리가 그림 사고 팔고 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형사상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부터 좀 저에게 시간을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평택을의 이병진 후보입니다. 지난번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물론 사퇴했지만 예를 들면서 상속세 절세는 이분한테 배워야 된다. 책 사지 말고 M1 회계사 세무사 찾아가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조금 놀랬던 게 그날 현장에서 사실은 봤습니다. 재산 총액이 1억 2천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영선 후보. 자, 평택을의 이병진 후보 재산 총액이 14억입니다.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지난 이영선 후보보다. 그런데 부채가 60억입니다. 부채가 60억이고 자산이 74억이어서 순자산을 14억으로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분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었는데 엑셀로 쭉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 다행히 집원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 밭이 되겠죠. 용성리 271, 1339제곱미터. 신고를 얼마라고 했냐면 1억 8천에 했습니다. 가만 봤더니 취득을 이분이 얼마에 사셨냐면 후보께서 5,3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찾아봤습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합니다. 공시지가 6,8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리하자면 공시지가 6,800만 원, 취득가액 5,300만 원, 신고가액 1억 8천. 자, 하나 6개 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찾아온 거로 대지 평택시 서정동 542 신고를 19억 원에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9억 5천밖에 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도 이거 9억 5천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 출마하신 분들 다 공시지가로 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겠죠. 야, 시가라는 게 있는데 시가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회계사들이 업무에 참고하는 이른바 탁상감정이라고 하거든요. 탁상감정 혹은 약식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평택시 서정동 542 집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탁상감정 되게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11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해요. 정리하자면 이병진 후보가 평택시 서정동 541을 19억 7천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9억 5천에 불과하고 시가로 알려진 금액조차 11억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이 토지만 보정을 해봤습니다. 토지만 건물도 있고 하거든요. 건물은 조금 오늘 시간 맞추느라고 못했는데 그래서 해봤더니 신고는 35억에 했습니다마는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하면은 1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얼마냐면 17억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게 되면 재산 신고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14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 상태인 거죠. 이러면 누구랑 똑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영선 후보랑 똑같네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호기롭게 갭투자한 후보는 출마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믿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정영석 중앙선대위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인천에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쓰고자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검찰 개혁을 하다가 그 보복으로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을 만들어서 요즘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그것이 본인의 실력으로 지금 착각하고 이제 입만 열면 특검하겠다. 그리고 니들 쫄았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민도 입시 비리로 1심에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9년 8월 19일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던 조민이 그 전에 유급을 2번 당했는데 2016년부터 200만 원씩 6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당시 조국 교수의 재산이 50억대가 넘는 그런 부자 집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급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느냐는 제보와 논란이 있어서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그 장학금을 준 노환종 교수는 나중에 부산 의료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은 또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8월 20일 동아일보는
조민의 의학 논문,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다는 의학 논문, 그 논문이 가짜라는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8월 21일 조선일보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기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2014년에 다닐 때 역시 2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하고 부산대 의전원으로 입학을 하는데 거기에는 당시 조국은 서울대 교수로 계셨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소위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연루된 그런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또 조민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전원 합격 수기를 친절하게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6가지 종류를 유가로 판매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허위 경력 또는 의혹에 단초를 제기했고 또 그런 동급생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검증과 당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 일가의 입시 의혹에 관련된 비리 전모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은 늘 이래왔습니다. 의혹 제기가 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법정에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합니다. 검찰개혁하려다가 보복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유권자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 아마 쫄고 계실 겁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국회의원 자리가 대법 유죄 판결로 날아갈 것 같아서 쫄고 있는 것도 같고 또 20대 청년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지지율이 보여주는 그 진실 그것 때문에 쫄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은 잘 지켜보고 이번 투표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공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